예, 세 번째 연재는 전형은 어떻게 차별과 혐오를 일으키는가 서사윤리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 교실의 김준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준혁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시고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에서 생명윤리 석사를 하시고 부산대학교에서 의료인문학교실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지금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 교실 조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김준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의 김준혁입니다. 오늘 전염은 어떻게 차별과 혐오를 일으키는가 라고 하는 좀 무거운 주제, 또는 어찌 보면 이런 주제까지 우리가 의료윤리학회에서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하나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서사윤리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좀 엮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사실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대한 좀 핵심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서사윤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일단 이 단어가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뭐지? 뭐 서사, 윤리 알겠는데 서사윤리는 뭐지?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한국의 전염병에 대한 인식의 역사를 좀 살펴볼 겁니다. 이것이 왜 지금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우리가 지금 전염병과 장애를 바라보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묶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서사윤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사의학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는 뭐 내러티브 메디슨이라고도 합니다만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료에 좀 더 정밀하게 잘 접근해 볼 것인가 하는 논의들입니다. 여기의 세부 분야로서 임상서사윤리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론 또는 비평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또 마찬가지로 문학에서 어떻게 우리가 윤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학서사윤리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거는 사실 오늘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임상에서의 포인트가 될 텐데 먼저 이 내용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물론 당연히 지금 윤리, 의료윤리 여러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이 서사윤리라고 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면한 의료윤리적 갈등 또는 딜레마에서 해결책 또는 종결로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의료윤리라고 하면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고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의료윤리 모든 방법은 이것을 추구하는데요. 언제나 딜레마 상황이 문제죠. 그리고 저희는 보통 이제 네 가지 원칙 또는 여러 가지 원칙 이론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사례에서 원칙이나 이론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여러 이론들이 특히나 저희가 원칙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자율성, 선행, 악행금지, 정의라고 하는 이 원칙들 중에서 충돌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자율성과 선행이 충돌한다. 환자가 원하는 것과 의사가 환자에게 잘해주고자 하는 것이 충돌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이야기는 없었던 게 사실이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서사윤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원칙주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공통도덕성 또는 덕윤리 이런 이론들이 대안으로 제시가 됐었죠. 그런데 이런 대안적인 이론들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또한 이 서사윤리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서사윤리라고 하는 것은 임상 사례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니다. 먼저 각 당사자가 있을 겁니다. 환자, 의료인, 그리고 가족, 주변의 사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현재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갈등 상황에 어떻게 도달하게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상황의 세부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 세부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지금 당장 뭐 겪은 일은 무엇이고 무슨 뭐 일이 있고 누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사윤리라고 하는 것은 서사학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서사학의 전통적인 접근, 그래서 글을 읽는 방식인 것이죠.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즉 목소리,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서 지금 이 이야기가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공간들은 배치되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들과 생각들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와 같은 이런 상황이 드러나게 되는 세부 요소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파악하는 것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비난, 그리고 불신이죠. 서로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게 되는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적인 상황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를 추구하는 것이 서사윤리가 추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결론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사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여기에서 최선의 결론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한중환자의학회 의료윤리 사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환자 남성 74세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했습니다. 집에서 비침습적 간헐적 양압호흡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고 지금은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입원했습니다. 기관 내 삭관을 시행했고 발간에 실패해서 다시 기관 내 삭관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환자 가족이 앞으로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지 않고 DNR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자 의식이 선명하게 돌아오자 보호자들이 계획을 바꿨죠. 그래서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고 한 달 반째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타 병원 전원에 관해서는 환자가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례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제 COPD 같은 경우 임종기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연명 의료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에 관한 준비를 환자나 가족이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전통적인 의료 윤리적인 접근은 누가 준비를 권할 것인가에 관해서 의사가 얘기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게 아까 사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중환자의학회 의료 사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준비를 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죠. 그것을 답하고자 하는 것이 서사윤리입니다. 그래서 서사윤리를 만약에 여기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서사윤리학자, 물론 그 윤리학자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저처럼 이걸 전공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인이든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이든 사회복지사든 누구든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 상황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의 현재 가치를 듣고 서로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 것이 최선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죠. 즉 서사윤리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방법론을 바꿔서 예전은 틀렸고 이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방법에 빠진 부분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 서사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감염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왜 역사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서사윤리 얘기하면서 사례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사례의 요소들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구체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일 겁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사실 일제강점기라는 포인트를 잡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 한국에서 감염병이 다뤄진 맥락을 살피지 않으면 사실 현재의 감염병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살피는 것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감염병 그리고 장애를 배제해 왔을까요? 한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소외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꼭 이러냐, 정말 이러냐라고 하는 것은 또 역사학적인 연구를 계속 해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고한 책에서는 적어도 조선시대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것들이 뚝 끊어진 것이 일제강점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센병이죠. 이것이 물론 꼭 한센병이 뭐 지금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센병이 관리되어 온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감염병과 장애를 다루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근대 일본 같은 경우가 직접 한센인 정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실 그냥 그저 기피 대상으로 여기고 한센인 촌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한센병 환자를 이제 일본이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던 것은 1880년대 서양 선교사들이 한센인이 많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병원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일본이 조선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이제 그럼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한센병 환자를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강화된 것이 1897년 한센병 제1회 국제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본도 참가를 하게 됐는데 이후에 일본은 한센인의 단속과 격리를 제도화합니다. 이런 일본의 정책은 당연히 이후에 이제 조선이 합병이 되고 그래서 식민지 조선으로 옮겨지게 됐는데 단 모든 것이 다 그랬습니다만 훨씬 더 강력하고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옮겨지게 되죠. 1916년에는 이제 소록도 자해의원이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센병 환자의 시설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때 그리고 이 앞전의 어떤 문헌들 그리고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때부터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문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 이들은 신의 벌을 받은 죄인이라는 낙인이 붙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센인이 어떻게 배제되었는지 하는 세 가지 꼭지 정도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센병이 감염병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시설에 격리를 하게 되죠. 물론 이것은 아직 치료제가 없던 시절, 물론 그때도 대풍자유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성공률이 한 30% 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치료가 된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한센병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감염병이야. 그럼 환자 시설 격리해야 돼. 따라서 환자들은 추방, 고립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종주의적인 접근이 식민지에 빠르게 확산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와 한센인이 분리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 한센인들은 이제 일을 할 수도 없게 되고 심지어는 생활수단도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거나 시설화되거나 불황 집단을 이뤄야 하는 세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포인트, 즉 불황 집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불황 한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온한 집단으로 여겨지게 되고요. 또 낭설이 많이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육을 섭취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실제로 그런 살인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또 생활하다 보니까 당연히 깨끗하게 생활하지 못할 테니까 전염 위험성이 더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문제적인 행동을 하겠니 또 이들을 강제 격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강제 격리를 하게 되니까 다시 이 사람들은 더 사회와 분리되게 되고 그래서 분리된 사람들은 또 죽거나 시설화되거나 아니면 아예 불황 집단을 다시 이루는 방식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격리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3년에 나환자 단속에 관한 건에서 시작이 돼서 일제는 그를 쭉 관리를 해오게 되고요. 그 내용들이 이후 이제 광복 이후에도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954년 전염병 예방법을 보면요. 여기 3종 전염병으로 결핵, 성병, 납병, 즉 납병이 한센병이죠. 로 선정이 돼서 이제 격리를 일단 1차적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일제 강점기의 정책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일단 당연히 광복 이후에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설 관리 같은 것은 원조에 많이 의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들어서 치료제가 보급되고 정착전 운동이 확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막 이렇게 꼭 강제 격리를 해야 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전염병 예방법의 한센병 환자 강제 격리 규정은 삭제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 격리되었는데 그 이유는 불황인 격리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공중보건 그리고 일상을 위기로 몰아넣는 한센인이라고 하는 인식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70, 80년대 사회에서 추방된 존재로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이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론 추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사회와는 격리되고 추방된 존재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이제 21세기 들어서야 이제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보호 조치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사실 90년대에 저희가 HIV 감염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해서 특별히 더 이들을 배제하고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감염 환자를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가 그대로 코로나19에도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염자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을 이유로 일상과 공동체에서 배제됩니다. 그런데 이 배제는 한센인에서 잘 본 것처럼 이들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게 되죠. 예를 들어 2020년 5월의 이태원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성소수자 집단이 문제시가 됐죠. 그래서 이들의 비행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에 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들을 다루기 위해서 긴급위기, 이런데 전시, 재난 등에 적용되는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지금 재난 상황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스마트폰 GPS를 수집하고 언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방법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이제 혐오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감염병을 혐오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혐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혐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했을 때, 특히나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 진화 과정에서 병원체를 피하고자 나타난 본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를 뛰어넘는 감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두 다 혐오를 느낄 수 있고, 이것은 병원체를 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했죠. 그런데 최근에, 아주 최근에 나온 이제 리사 펠드만 베럿이라고 하는 학자는 구성된 감정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연구를 보면 감정과 내부위가 1대1로 대응한다는 기존의 연구를 부정합니다. 물론 그래서 뇌랑 감정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이 fMRI를 찍으면 뇌의 일정 부위가 환해진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릅니다. 오히려 개인은 개념으로 조직된 과거 경험을 사용해서 감각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은 어떤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이때 그 개인은 이전에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감정이 이런 이름을 가진 감정이겠구나 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죠. 감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고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혐오든 모든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문화의 중요성 그리고 신체 내의 복합적인 이해를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감정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뇌와 신체 상태를 설명하고 이런 설명은 다시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배제와 혐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사 이해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세상이다,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이야기로 말해지고 다시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다시 코로나19의 혐오를 이해하는 것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혐오, 여러 집단에서 나타났죠. 중국인, 성소수자, 개신교인도 마찬가지로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희생자 찾기, 스케이프고팅이라고 하는 것이
배제의 역사, 혐오의 문화와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이 그래서 혐오하고 배제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일들이 실제 방역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일들은 계속 이어졌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제는 당연한 것, 그리고 혐오는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인식을 버리는 것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진화 심리학의 이전 연구는 이런 생각을 의도치 않게 정당해 왔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혐오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혐오를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이론은 오히려 아닙니다. 그런 방식보다 우리는 혐오를 다르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혐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그동안에 문화적으로 받은 영향을 통해서 특정 감정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역사를, 다른 문화를 사람들에게 제시함을 통해서 혐오 또한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르게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내 연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제와 혐오를 받아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서사윤리, 서사의학과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요. 배제와 혐오를 강조하는 지배서사가 있습니다. 이 지배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중국인은 어때? 무슨 성소수자는 어때? 어떤 사람이야? 뭐 했대? 어떻게 일했대? 특정 기독, 집단이 어떻게 했대? 이런 이야기들이 지배서사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런 지배서사들이 그 집단을 향한 배제와 혐오를 만들어내고 있죠. 거기에 반대하는 또는 거기에 저항하는 대항서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역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중국인들은 그렇지 또는 중국인들은 이런 사람이래, 이렇대. 또는 개신교인들은 이렇대. 또는 성소수자들은 이렇대. 이미 물론 많은 문화계의 역할들이 이런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각 당사자성을 드러내는 것들, 그래서 각 집단의 어떤 소외된 이야기들, 드러내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드러냄을 통해서 이 집단은 내가 그냥 이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스테레오타입과는 다른 집단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리적으로서 좀 더 강한 요구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잘 보이게 만들고 좀 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의료윤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의 구체성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구 수준의 공중보건윤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공중보건정책이 적용되는 개인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살피고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정의에 반하는 배제와 차별이 의학적 실천에 나타날 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서사윤리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19의 배제, 차별의 상황을 볼 때에 내놓을 수 있는 의료윤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굳이 생각해 보자면 이 모든 것을 의료인의 의무와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연 의료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사례들, 이야기들 앞에서 조금 더 다듬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사윤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말에 나타난 의료윤리의 방법론입니다. 기존 이론에 구체적인 접근법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물론 시간 한계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사윤리가 어떤 거고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다른 지면, 다른 기회에 더 충분히 더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서사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례를 정밀하게 읽고 그 안에 나타나는 필요에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한센병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감염병과 장애의 배제가 출발하는 지점으로 제가 꼽았는데요. 일제의 정책이 그대로 광복 후 세대로 이어진 여러 사례 중에 하나로 저는 봅니다. 이렇게 체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냥 몸에 익숙해진 거죠. 일제의 정책이 쭉 이어지고 그 이후 군사정권, 그 이후 세대로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이어지면서 우리 몸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배제는 다른 감염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국면에도 그대로 나타났고 몇몇 집단에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뇌과학과 그 다음에 서사 이론을 통해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혐오는 당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의 감염병에 대한 배제와 혐오를 서사로 읽을 때 저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윤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예,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서사적인 접근법을 학생 교육에도 활용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활용하신다면 시간적 제약과 학생들의 무관심 등으로 힘들지는 않으시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학부 차원에서 이런 강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학생들도 워낙 다양한 공부도 해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 그런 것까지 읽고 뭘 찾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까지 했을 때 가장 좋은 어떤 아웃풋을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건 오히려 대학원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예를 들어 간호사 선생님들 또는 의사 선생님들, 저는 또 치과대학에 있으니까 치과 선생님들이 이제 자신의 의료 경험을 이제 또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나누는 이런 서사 작품들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그때 그런 경험을 했구나, 나는 이런 일들을 겪었구나, 나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는 걸 보면서 선생님들도 그리고 저도 사실 힘을 많이 얻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부에도 추후에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미국은 좀 상황이 다르죠. 그런데 한국엔 또 한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교수님들과 같이 또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혐오, 배제, 차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서사윤리가 도움이 되려면 누가 어떻게 행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혐오와 배제 그리고 차별이 왜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사윤리가 내놓는 답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떨어지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운 이야기들, 예를 들면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HIV, 에이즈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혐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경험했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서사윤리의 1차적인 조언이자 그 다음에 주장입니다. 일단 그것을 하려면 예컨대 의료인이든 아니면 누가 됐건 간에 거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확인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앞의 제도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에 관해서 정책적인 제안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상. 예, 진화심리학에 관한 새로운 뇌과학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찾아볼 수 있는 논문이나 출간된 책 제목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네요. 예, 지금 제가 제목이 바로 생각이 나질 않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리사 펠드먼 베렛의 책이 이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지금 바로 보실 수 있는 건 2권 정도 있거든요. 논문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고 제가 사실 진화 심리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따라가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책들을 한번 조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역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하나 시간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사윤리와 인류학적 접근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서 설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은 질문이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그것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다루는 것이 인류학입니다. 서사학은 사실 이야기학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어떤 식으로 짜여졌는가를 다루는 것이 서사학입니다.
그래서 서사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화를 설명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기보다는 지금 드러난 이야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윤리 문제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서사윤리의 관심 주제가 됩니다. 예, 장시간 좋은 발표와 질의응답 감사드립니다. 김윤혁 교수님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